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나라 안팎이 내외환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일정 부분 전국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두 달 후에 대선이 있게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산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역시 미국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이면 취임 100일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도 중요하고요. 향후에 펼쳐나갈 정책이 확정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까지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분기점이 4월 30일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한다든가 서로 줄다리기를 지속하겠죠. 확정적으로 4월 30일 날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 또는 일관성 또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도 좀 물음표를 찍는 분들도 많고 관세 자체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는 학자분도 많죠. 크게 보면 트럼프 내각과 연방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트럼프 내각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년물 채권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가는 거고 패드 파월 연방 준비위원회는 역시 물가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지금 파월 의장은 물가가 높다 여전히. 코어 물가도 한 2.8% 나오죠. 목표가 2%인데 실질적인 물가는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는 필요는 한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좀 망설여지기는 하는 부분이 있죠. 아직 물가가 덜 잡혀서. 그래서 3연속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물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이 물가의 35%가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많이 차지하죠. 부동산 중에서도 임대료, 주택 임대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8%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산의 70%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물가의 8%만 반영된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좀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분이 2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은 거가 파월 의장은 부동산 쪽에서 임대료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ABS. 그것을 한 달에 한 50조씩 팔아요. 팔아서 부동산 시장을 이게 조금 과열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연방준비위원회 파월 의장은 부동산이 물가에 많이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택 임대료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은 10년물 국채를 3% 내지는 2.5%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상당한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고 2년 오른 것이 2달 만에 빠졌죠. 서서히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깊게 빠졌어요. 이 깊게 빠지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술주 자체가 성장주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주. 근데 현실이 불확실하고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많은 거죠. 거기다가 미국도 기업 파산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그러면은 고용을 줄이겠죠. 고용이 줄기 때문에 소비도 줄고 내수도 많이 침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나 뭐 기대 인플레이션 5%, 소비자 심리 지수 57%,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펀더멘탈이 취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양적 완화를 한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10년물 채권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미국 자체의
뭐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떠나서 부채이자만도 엄청난 거죠. 작년에 1,500조니까 우리 한국 예산이 670조 정도 되잖아요. 2.5배. 이자만 2.5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채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주식시장은 비중을 많이 안 둘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비중을 둔다면 파월 의장한테 우회적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좀 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할 수 있지. 트럼프 내각 자체에서 증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금값도 내리고 비트코인도 내리고 채권만 조금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근데 채권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무디스, S&P, 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을 한번 내렸어요. 프랑스도 한번 내리고 우리 한국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환보유고가 4,060억 달러인가? 4천억 달러가 조금 붕괴되면 신용요금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최고 단계에서 세 번째인데 한 단계 내려오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지금 삼성, LG, 뭐 롯데 전부 다 저 신용 등급 하락됐잖아요. 결국은 유동성 자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이 자산으로 가 있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이 회전이 안 되니까 시중에 자금이 경색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자영업자나 가게도 자금 유동성이 어려운 거예요. 건설업에서 미분양이 저 한 8만 건 완공됐는데 미분양된 거는 뭐 2만 5천 채.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또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기관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곳들이 국채도 많이 사지만 선물도 많이 투자하거든요. 선물을 투자해놨는데 자산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선물은 보증금 5%만 있으면은 100억이면 100억의 선물을 하려면 5억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산이 떨어지면 이 5억에 대한 증거금이 문제가 되잖아요, 손실이. 그러면 보충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게 이제 마진콜이라. 그러면 다른 자산에도 팔아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이 전체적으로 빠진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고, 첫째는 트럼프가 이 통상 무역, 이 질서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렸잖아요. 세계 통상 질서를. 그 부분이 사실은 크고 출발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1조 원을 한 15분 만에 날리고 자기는 자기가 만든 골프장 가서 골프 친다. 이 도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까? 일경이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1조가 10,000개 있어야 일경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죠.
우리 한국 그 증권회사들이 작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 미국의 ETF를 많이 권유를 했어요. 상장 지수 펀드. 근데 주식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률이 70%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증권회사도 거기 계신 분들 물론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공부 경제학이나 증권 실무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업계에 있어봐서 이제 알지만 공부를 그쪽 분야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1개월, 2개월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1, 2개월 만에 70%의 손실을 가져다 준다? 반성해야죠, 그럼. 과연 전문가냐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ETF로 아마 손실이 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코로나 때 1500, 1700 이렇게까지 왔다가 3300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쌍바닥을 치려면 다시 1500, 1700 사이로 와야 되는데 쌍바닥은 다음 쌍바닥이 더 깊어요. 그리고 쌍봉은 다음 쌍봉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빠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 빠지는 것이 대세에서 하락 1단계의 과정일 뿐이다. 아직 하락 1단계가 안 끝난 거다. 빠진 거에 주식은 제 경험상 탄력성 이렇게 공을 놓으면 튀어 오르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을 1m에서 나는데 50cm 튀어 오르면 탄성이 0.5 아니에요. 주식은 한 40% 돼요. 주식이 100% 빠지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40% 정도는 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450에서 220까지 왔으니까 300에서 320선을 찍고 다시 빠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락 대세적으로 하락 1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지금 오르는 것도 떨어진 거에 대한 탄성이지 반전이 아니다. 반등하는 장세에서 이익을 취한다? 그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2년을 오른 게 2달 만에 빠지잖아요. 2달 만에 조치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투자자가 매도 타이밍 못 잡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손해 볼 때는 한 번에 50%, 60%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지금 고점에서 속된 말로 물려 있거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물타기 하시면 안 돼. 현금은 보유를 하시고 있는 주식을 반등할 때 팔아서 저점에서 사서 주식수를 늘려나가시는 게 유효하다.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삼성전자 2000주가 있었는데 하락장에서 마냥 그냥 2000주 하락을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도 문제가 있죠. 2000주를 2300주로 만드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거는 반등할 때 팔아가지고 떨어질 때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일반 투자자 공매도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팔고 나갔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 2조 원 넘게 팔았잖아. 아무튼 현금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저는 자제하시고, 있는 주식을 반등할 때 팔아서 주식수를 늘려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빠진 것이 올라가려면 매물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오면은 대기 매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 힘든 시간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여러 가지, 비트코인만 해도 1억 6,500까지 갔죠. 지금 보니까 1억 1천? 뭐 이러면은 3분의 1 된 거 아니에요? 3분의 1. 그럼 1억 5, 6천대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나가. 저는 뭐 우리 한국이 사실은 채권국이에요. 채무를 다 갚고도 남을 정도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 해외 것까지 다 합하면. 그렇다고 해도 외환보유고가 4,000달러가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오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주식 시장 붕괴되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주식은 나름대로 또 조정이 가는 겁니다. 채권은 당장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이게 차환하면 결국은 국익이 손실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주질 않아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세계 채권 그 기구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한 2.2% 보유하니까 80조 원 정도 11월 달에 유입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11월부터 적용되죠, 그게. 80조 원 정도가. 88조 원이죠. 2.2%에 갖고 있으니까 4천조 아니에요? 채권 그 기구가 갖고 있는 게. 국채가 원활하게 이렇게 판매되지 않고 회전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올라가면 회사채는 당연히 이율이 올라가요. 국채보다. 왜? 안정성이 더 취약하잖아요. 회사채. 은행채도. 국가 채권보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동안 국가가 뭐 비상금, 대선 충당금, 흔히 얘기한 대선 충당금, 문제가 있을 때 쓰는 돈 그거 세수 결손 난 거 다 메꿨잖아요. 외평채나 공적 자금이나 뭐 도시개발기금, 청약 저축까지 손대고 우체국 예금보험까지 손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국가의 비상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지금 써가지고 당장 현금화해서 쓸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환율 방어하는데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RP 얼마나 발행했어요. 작년 12월에 계엄 나서. 지금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이 2023년도에 GDP 대비
46.7% 정도 됐어요. 근데 2024년도 말에는 50.7%가 됐죠. 50%가 넘었어요. 국가 부채가 1217조 원 되죠. 우리 한국 GDP가 2450조 정도 돼요. 50%면 아주 이렇게 불량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재정이 역할을 국가부채의 5% 정도를 좀 55%까지 가더라도 재정이 지금은 역할을 해야 된다. 삼성도 이제 돈 별로 없어요. 작년 그 HBM 문제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 한 130조 갖고 있었는데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10조 여기저기 또 돈 쓰고 주식 떨어질 때 방어를 못해요.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매매가 최근에 많이 나가는 거죠. 이 반대매매는 하종으로 나가니까 그냥 느닷없이 매수가 없으면 하종이 나오는 게 이제 반대매매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려서 했던 주식 투자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다음날 못 갚으면 하종으로 반대매매가 나가니까 마이너스 30% 나가면은 그 문제가 있죠. 아이고. 하종을 3번 맞으면 한 33%밖에 안 남아요, 돈이. 근데 하종 3번? 시장이 안 좋으면 하종 3번 맞아요. 7, 8번도 뭐 봤는데. 현금은 제일 안전한 자산은 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금이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놓쳤으면 주식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권유를 드립니다. 재정이 역할을 좀 해달라. 저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내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물론 5천만 명이 내수 시장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는 쉽진 않아요. 1억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GDP에 뭐 20% 차지하잖아요. 내수가. 그러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모닥불은 국가에서 지펴줘야죠. 지금 돈 있는 사람이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지금 건설업이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잖아요. 내수도 그렇고 자영업자 하루에 한 4,0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됐는데 아적 국민의 세금으로 관저에서 그렇게 있는 거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관저 짓는다고 140억 책정해 놓고 그게 납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철면피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 범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미안해서라도 나오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죠. 불법에 자행을 했다? 누가 불법을 자행해?
자칭 그래도 보수라고 하는 분이, 보수권에 있는 분이 보수가 품격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품격이 없잖아요. 그러니 국격이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지. 얼마나 많은 국격이 떨어졌어요. 국가 브랜드가. 반토막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조 원씩 까먹었다. 3천조. 사장님,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가족센터 네네. 카드 주민아 네. 왜 남는 돈 법제처장 네. 여기 그 마은혁 컴퓨터 보안 헌재 후보자하고 같이 임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안가해동 4인방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거 16만 원도 안 돼? 한덕수 권한대행은 크기가 컴퓨터 크기가 얼마나 그거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안 되셔요. 그 모니터.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아, 생각이. 저희가 알지를 못하죠. 그런 분이 저분 앞에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왜안 보이게 현재 딱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광기 필립. 본인이 내란 의혹이 있잖아요. 주시고 그때 주실 때 같이 아니요, 주시면 가격을 그 지금 법제처장, 그분도 내란 의혹이 있어요.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한다? 몇 인치지? 그 본인이 임명한 겁니까? 그게 얼마인데요? 작은 게? 한남동에서 지시받은 거. 아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겠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네네. 네네네 안 넘으면 네.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왜 가족센터 납득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시나 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여기 뭐 모르는 걸로. 네. 네. 그 자리가 버거우면 권한대행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국무총리, 대통령보다 더 오래 하는 국무총리, 본인이 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 했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에 대해서 한 거 뭐 있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외교에 대해서 뭐 했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라가 이 꼴이 되기까지 뭐 했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얘기해드릴까? 국민 앞에 석고대지 하셔야 돼.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왜 대통령실 사표를 수리하네요? 그분들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국무총실에 다 보좌진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왜 세금이 나가야 되냐 이거지. 분명히 후과 받으실 겁니다. 받으셔야 되고.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바로 세우려고. 계몽을 하신다며? 지금 그게 계몽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어요. 새 정권이 들어서 할 일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새 정권은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하고 바로 세우고, 그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내란 주역과 부역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일단 돼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세워나가야 돼.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친일이 기득권화됐고 보수에서 그 돌연변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친일 이념이라고 뭐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생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으니까 화이팅 할 수 있게, 신나할 수 있게 정책을 준비하시고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